자, 그리고 윤석열 재판, 이 재판 이후에 그러니까 배의철이라는 변호사가 접견을 갔다 와서요. 소위 말하는 이제 옥중 메시지를 네. 윤석열이 또 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어요. 나 끄떡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재판에 출정해서 진실의 빛으로 거짓을 밝히고 무너진 법치를 공의로 바로 세우는 것이 내가 할 투쟁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뭐 끄떡 없다니까 재판 부지런히 나왔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부지런히 나온다 그랬는데 막 선별적으로 나오잖아요. 나오고 싶을 때 그렇죠. 나오고. 그리고 이진관 부장판사는 뭐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지만 아주 단호하니까 또 거기는 안 나오려는 수를 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진관 판사가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 이 두 인물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대고 사유서 이상하다. 정당화할 만한 이유 없다. 라면서 과태료 500만 원 처분과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극히 상식적인데. 이게 원래 판사들이 선택하는 선택지예요. 증인이 나오지 않을 때 주요 증인이면 과태료 물리다가 뭐 증인 계속 유지하겠냐 묻고 철회하지 않으면은 뭐 영장까지 이렇게 발부하는 게 왔는데 윤석열은 이 한덕수 재판에서도 키맨 중에 키맨인 겁니다. 그런데 안 나오겠다고 했을 때 그래 안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하는 거는 이건 사법부의 태도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거 보세요. 자기 SNS에 공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또 그 문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쓰는. 그러니까 또 그쪽에 소구하면서 이 결집을 시도하는 어떻게 자기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법치를 무너뜨린 당사자인데요. 네. 최소한 사과의 메시지를 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도 이러고 있다. 좀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잖아요. 여기에 증인으로 불렀는데 안 나와도 과태료의 구인영장 얘기를 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지규현이라는 판사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윤석열 본인 재판이죠. 맞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이 재판에는 뭐 16번인가 안 나왔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최근에 나와가지고 뭐 오히려 자기가 뭐랄까요. 변론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증인들 신문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막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규현 판사의 소송 지휘와 이진관 판사의 소송 지휘가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지규현 판사의 문제점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년까지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지기현 부장이 뭐 12월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1월까지 해야 될 것 같다. 12월 말에 3개의 사건을 병합하겠다. 그 다음에 그 동계 휴정 기간에도 휴정하지 않고 계속하겠다. 그리고 1월달에 선고 기일을 잡겠다 이랬어요. 기일을. 그렇죠. 근데 그 기일을 잡는다는 게 선거 기일까지 잡겠다는 건지 공판만 하겠다는 건지 만약에 공판만 하겠다 그러는 거면은 사실은 2월달에 선고될 수도 있거든요. 그 기일은 더 뒤로 가는 거니까. 네네. 왜냐하면 보통은 한 달 정도 후하고 예. 뭐 아주 시간이 없으면 2주 이제 하니까. 그런데 1월 18일이 이 사람의 구속기간 만료죠. 1월 18일은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선고를 하게 되면 1월 16일 날 해야 돼요. 금요일. 그러니까 만약에 풀어질 결심이라면 1월 18일까지 그 외환죄, 일반 이적죄 그 재판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인용이 되지 않는 이상은 1월 18일을 넘겨버리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돼버리기 때문에 지기현 부장이 실질적으로 1월 18일 전에 선고한다고 한 건지 아닌지 이게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모호하죠, 지금은. 그 부분 정확히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천대엽 행정처장이 어제는 이제 황정황 의원인가 그분이 이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다. 우리는 지기현을 믿는다. 지켜보자. 이 얘기밖에 사실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본인들도 언제 끝날지를 아직 안 정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풀어주자니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딜 것 같고 이제 이런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을 믿지 못해서 민주주의라는 절차를 만들고요. 법과 제도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 직위원 탄핵해야 된다고 지금도 주장합니다. 일단 0.01%라도 직위원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해소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직위원을 탄핵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구속 연장 부분이라든가 재판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재판이 계속해서 딜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럴 수 있죠. 차라리 그것이 직위원이 재판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여요. 또 한편으로는 법원 인사가 2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직위원이 중간에 또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어떡해요. 이걸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그런 또 흐름들이 뒤에서
만들어진다면 이것도 국민들이 또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사로 이동해 버린다면 소위 말해서 뭐 이제 저도 알게 되는 네. 단어들이 있어요. 재판 갱신해야 되면 그렇죠. 이거 처음부터 다 또 들여다봐야 되고 시간 그만큼의 더 또 들 수 시간이 있어요. 걸리는 예.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주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1월 18일이 윤석열의 구속기간 만료인데 그 전까지 직위원이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예. 그리고 뭐 지금 알고 있는 일반 이적죄로 어찌됐건 기소가 됐고 이게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풀려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구속 취소하고 검찰이 즉시 한 거 안 하면서 풀려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볼 텐데 다음 뉴스가 저희 제작진이 적어놓기로는 소위 말해서 이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항소 포기하고 나서의 이 후속 보도들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이거 더 이상 안 하겠다. 왜? 이게 빤하지 않냐. 이제 검찰이 바라는 것이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자꾸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작동하는 두 개의 프레임. 이거 이재명 대통령 빼려고 위에서 찍어 눌러가지고 항소 포기 시킨 거다라는 이 프레임과 민간업자들한테 7천억이 넘는 추징금 그러니까 못 뺏어와서 그들의 이익을 올려주는 것이다라는 이 프레임. 이거 아니라는 건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세 분께 그냥 민주적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이거 계속 다뤄야 됩니까? 저는 이 검찰의 민낯 이게 단순히 항명하고 이런 걸 떠나서요. 왜 노만석이 항소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기도 조율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뭐 부대꼈다라고 하는데요. 예. 아니 원래 법무부 의견은 이 지휘받는 게 아니면 지휘는 문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행위니까. 그런데 의견을 서로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최근에도 무죄 받았잖아요. 김범수 씨. 그러는데 법무부에서 이거 좀 항소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신중하게 판단해라. 별건이라는 또 질타도 좀 있었잖아. 이랬는데 검찰에서 안 돼요. 이거 판사가 우리가 봤을 때 뭐 요런 저런 점을 좀 잘못했 그냥 항소하면 돼요. 이거 뭐 그러니까요. 뭐라 네. 못하는 거야. 왜 그 한 장짜리를 못 낸 거예요. 항소장 그냥 냈으면 된다고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하등 아무런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에 대한 판단은 안 해요. 아예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네. 우리가 너무 많이 했잖아.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며칠째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노만석 대행이 그러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라고 부르는 것도 뭐 맞겠지만 저는 그냥 대검 차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봐요. 직책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뭐 대행의 대행 체제가 사상 초윤이 어쩌니 또 설레발을 막 떨어. 그리고 뭐 여기저기 검찰 좀 없애는데 뭐 여기저기 대행이 못 되면 검사들이 대행이 지금, 못 되면 네. 무슨 얘기를 막 한다는 게 뉴스로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게 이게 정상적이냐. 그건 좀 지금은 민주당이 대응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 윤석열 검사들의 검난이기 때문에 법률 제도의 규칙에 어긋나는 부분도 그냥 징계하면 됩니다. 징계해야 예.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검찰 징계법하고 법원 징계법을 오늘 또 확인을 해봤는데 검사 징계법에는 또 파면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파면 예. 만들어야 돼요. 뭐 일개 검사인데 뭘 국회까지 와서 탄핵하고 난리를 칩니까? 다 그 공무원들 복무 규정에 의해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법부는 해임 규정도 없더라고. 기가 차더라고 판사들은. 와 진짜 무슨 신성가족이야?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면 행정부가 파면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법원 행정처가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거잖아요. 이런 규정들 다시 만들어서 그 이른바 판사 검사들이 신성가족처럼 누렸다 특권들 이번 기회에 싹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 보통 이제까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지검장 회의하잖아요. 예. 규정에도 없는. 예. 그래서 정권을 압박해서 정권과 뒷거래하고 타협하는 나쁜 버릇도 있었는데 이번에 싹 잘라내고요. 완벽하게 뿌리를 뽑아버리면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사실상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경한 대응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정도는 옛날부터 했었어야 되죠. 음. 옛날 민주당이 하다가 말고 그냥 이런 게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히 해주는 게 맞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한다고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한다고 했잖아요.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했잖아요. 말은 검사 그렇게 했죠. 징계법 예. 근데 개정한다고. 실질적으로 뭐 한 건 없잖아요. 징계법도 개정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내용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검사들이 결국 마지막 지금은 자기네 배에서 뛰어내릴 타이밍, 내가 언제 가장 몸값이 높을 때인가 네, 이걸 네. 계산해 가지고 사실은 언제 뛰어내릴까 여기서 뛰어내릴
뛰어내릴까 저기서 뛰어내릴까 에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항소 포기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어차피 검찰 개혁이 되고 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몸과 자질은 떨어져서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야 돼. 이제 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아하. 근데 마지막 기회에서 나는 검찰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검사들에게 보여주고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맞아요. 자기네 검사들한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사들아 봐라. 나 이렇게 니네들한테 이렇게 위해서 너네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난 떠난다. 내가 나중에 변호사 돼서 돌아오면 날 돌봐줘라. 난 이게 너네 그들이 선배니까. 그들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못하도록 나는 이번에 이 징계 소관에 이걸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해줄 수 있을지 잘 어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그 중앙지검장이 제일 먼저 선빵 친 거 아니에요? 중앙지검장이 딱 머리 제일 쓴 거지. 탈출 예. 미스무리하게 그래서 지금 노영희 책임지죠. 변호사 말한 것처럼 나중에 네. 전관으로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기 위한 밑밥을 깔았다라고 보자면 그럼요. 예. 지금 뭐 여기저기서 검사들이 뭐 이프로스라는 이제는 공용 게시판처럼 되어버린 그러니까요. 그곳에 글 쓰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런 맞습니다. 판이다. 그러니까 이걸 뉴스로 다루면서 무언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이 안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다루는 이런 매체와 뉴스타임을 좀 달랐으면 좋겠다. 와. 아니 그래서 여기 지금 하와이 피스톨님이 얘기하잖아요. 예. 나경원 의원 11월 20일 그 판결 나오잖아요. 패스트트랙. 네. 그때 그러네. 항소 포기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보자. 그러니까요. 그래요. 장동혁처럼 항상 포기하는 이렇게 검찰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 뭐랄까 각종 정보와 베이스는 깔렸다. 이걸 그러네요. 보자는 거고요. 네. 그 언론에 나온 검사들의 이름 이미 공개된 이름들은 특정해도 되거든요. 네. 저는 민주당이 친윤 추종 검사 응. 명단 만들어서 전국에 플랜카드 붙였습니다. 서윤교원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간 이름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그 검사 그만두고 나와서 변호사 하더라도 저 사람 부끄러운 검사라는 출신이라는 이 레테르가 딱 붙도록 해버려야 돼요. 레떼를 네. 멋있는 표현입니다. 라벨을 자, 원래 라벨인데 레테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나는 마이라고 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 취급받더라고요. 자켓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가다마이. 네, 가다마이 있어? 뭐 이런 거. 지금 그쪽으로 계속 가면 이게 한두 끝도 없어. 우아기 스본까지 아, 가면 우아기. 골치 아파집니다. 아니 레테르가 일본 말일 수도 있지만 불어일 수도 있습니다. 예. 확인해봐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제작진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그 MBS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 이 긍정 평가가 2주 전보다 5%포인트 올랐더라고요. 61%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뭐 숫자로 지금 여러 가지 뭐 집중하자는 게 아니라 MBS의 기존 계속 흐름이 있었으니까 뭐 에이펙이 있었고 그 이후의 상황이 바로 이 항소 포기 관련된 이슈가 나온 이후였는데도 오히려 긍정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거고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올랐고요. 국민의힘은 4%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항소 포기라는 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굉장한 임팩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쟁한다 발목 잡는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가중시키는데요. 그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조갑제 어르신 하는 이야기를 새겨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조국 장관 때 상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밀리면 조국 장관 때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조국 장관 때 그 당시 대통령께서 조국 사표, 윤석열 사표 한꺼번에 싹 잘라서 정리했으면은 대한민국 이런 일 없었어요. 꼭 똑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검사들 난동 부리는 사람 일괄 정리하면 됩니다. 예. 진짜 공감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위와 황교안. 우리가 황교안이다. 참. 예.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 뭐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이 표현과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 일종의 두둔 어떻게 평가들 하시는지요? 이거 평가가 필요한 말이지. 일단 황교안은 첫 번째 내란을 동조하고 선동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했다라고 자백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부정선거론자입니다. 부정선거론자는 87년 이후에 한국 사회가 쟁취했던 공직사회 민주적 절차를 지켜내는 과정들을 부정하는 거. 이게 체제 부정이에요. 즉 국민의힘은 체제 부정 세력이다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겁니다. 예. 사실 이 뭐 얘기보다 더 재밌는 걸 우리 제작진이 보내줘서 앞서 그 레테르 라벨가 그거죠? 라벨이 맞는 말인데 이게 네덜란드어의 일본식 표의
현이 레테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알러지, 예. 일본이 또 에너지, 네덜란드랑 에너지. 교역이 많았으니까. 어떤 인물이나 사물에 대해서 불명예스럽게 붙은 이름을 뜻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레테르가 예, 순화어로 상표, 딱지, 순화어. 막 그리고 라벨 등이 있다. 딱지를 붙입시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황교안 전 총리가 뭐 어찌 됐건 어제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되고 오후에 바로 구속영장 청구되고 네. 이 상황을 봤는데 영장이 나올까요? 이게 어제도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발부까지 갈까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적이던데요. 그렇구나. 예. 저는 발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얼마나 많이 버틴겼으면 자기 지지자들 나오라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까지 한 거예요. 이런 건 법의 엄단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그건 뭐 당위인데 진짜 그렇게 할지가 문제고 난 사실 황교안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어. 내가 놀랍죠, 오디오나 사실. 이게 뭐 외모나 품새라 그럴까요? 보수가 딱 굉장히 좋아하는. 진지하고 오디오도 굉장히 중저음에 아니 내가 대한변협에 대변인 할 때 내가 대변인 그때 4년 했었잖아요. 그때 황교안 씨가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법무부 사람들하고 우리가 교류를 되게 많이 했단 박근혜 정부 말이에요. 때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황교안은 성대 나와가지고 또 성대 라인을 그 당시 되게 우대하던 태평성대 그럴 때. 맞아. 태평성대 그 말 있었어. 그때 막 황교안이 나한테 뭐 모두 막 주고 그랬어. 막 위촉장 같은 것도 주고 뭐도 주고. 근데 그때 정말 멀쩡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법무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원석이라던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때 다 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있었던 그 27기들 그다음에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 라인의 사람들이 이 정치물을 그때 쫙 먹으면서 이렇게 망가졌구나. 근데 예.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어. 정치 모르다가 잘못된 정치가 주입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보수라든가 또는 진보에서 이니셔티브를 잡는 게 좌우 극단에서 또라이짓 해야지 이니셔티브 잡는다라고 싸구려 컨설턴트한테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컨설턴트한테? 이명박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박세일 선생의 선진화 이론이라든가 초창기 뉴라이트는 중도 합리화 세력이 주도권을 잡아요. 예. 그러면서 박근혜를 이겨내요. 근데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극단에 있는 세력들이 목소리가 세기 때문에 늘 주도권을 잡는다라는 착각을 만들어요. 컨설턴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황교안이 나름 전략적으로 이거 성공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황교안은 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 극우 세력 내에 오른쪽에 자기가 이제 대장 먹은 거야. 정광훈도 내 밑에 들어왔고 전환기도 내 밑에 들어왔고 또 누구 있을까? 수많은 이제 부정선거 세력들이 자기 밑에 다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부정선거 그러면 자기가 이제 아이콘이 됐다. 부정선거야 대장이 된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그 황교안 전 총리에게 부정선거 토론하자니까 안 나오잖아. 본인도 말도 안 되는 거 알아. 다만 이게 극우들을 끌어모으는 하나의 미끼 상품이 되니까 그 상품은 황교안께 된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극우들 모아가지고 일단 보수가 재편될 때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느 정도 지분 차지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국민의힘의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비판의 목소리는 나옵니다. 뭐 우리가 그럼 다 부정선거론자라는 얘기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원식 의장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황교안이라니 그날 밤 정말 내가 체포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궁금해진다. 왜냐면 우원식을 체포하라고 했으니까. 명단이 황교안이. 있었으니까. 우원식 한동훈 체포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 근데 전 이 사람 황교안. 이분 말이 맞는 것 같은데 KH 킴님이 정치보다 종교가 더 문제 아닐까요? 아니면 그 두 개의 결합에서 부정적 화학작용이 일어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결합에서 그쵸? 더 센 거 자극적인 것들만 쫓아간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더 나빠졌잖아요. 예. 그 옛날에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컨설턴트들이 보던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아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유명했죠. 책 엄청나게 박성민 씨가 써가지고 많이 팔렸거든요. 그 맞는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 선거 이야기할 때 경선에서는 좌우 극단으로 가고 본선에서는 빨리 중도로 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가지 다 알아야 되는데 한쪽만 배운 거지. 그러니까 그뭐 컨설팅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거기서 이제 포지셔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 뉴스도 사실 저는요 많이 다뤄줄 이유는 없는 뉴스라고 봅니다. 이것도 예. 뭐야 자기네가 하자고 올려놓고는 이거는 다루면 안 됩니다. 이거 다루면 안 될까? 이걸 왜 물어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건 내 생각이라는 거지. 내 생각. 이건 양면이 있어요. 네. 양면이 있는 게 민주당이라든가 선거 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자꾸 다루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한국의 보수 정당을 극우로 자꾸 구석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좋은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 사회 보수 중에 극우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한국 사회를 위해서는 좋은 게 아니죠.